부동산 경매 차도가 고수되기 81번째 방송입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이래. 이문세가. 아름다운 세상 맞나? 가로수 그늘 안에서 가로수 그늘 아래에 아래에서 가로수 길에 집이 있어야 네네.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지. 가로수 길에 집이 없으면 심하이야. 중도 심하이, 절도 심하이야. 요즘 한강에 집 없으면 뭐 아름답지 않은.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네, 저는 육회 김명숙입니다. 우리가 81번째 방송이에요. 네. 네. 그래서 100회 때 뭘 하지? 100회 때 공개 방송 한번 해야지. 공개 방송. 팟빵에서 공간 빌려준다며. 그때 공개 방송 하면 되지. 사람이 많이 와야 얘기가 되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하려고 이제 초보자들 병아리반 모집 광고를 했죠. 근데 이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서 일단은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도 정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받는 금액 이렇게 대충 알아보니까 그 정도 선해서 한 25만 원 정도로 정했고요. 그리고 위치는 사당역에 있는 위드 스터디룸 사당역 4번 출구라 그랬나? 네, 맞아요. 사당역 4번 출구에 위드 스터디룸. 네. 거기서 일요일 10월 21일부터 6주간 진행이 됩니다. 10월 21일 몇 시죠? 정확하게? 2시부터 5시까지, 오후 2시부터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거는 공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시간, 장소, 그리고 먼저 선입금을 해야 되면 계좌번호까지. 그리고 거기에 댓글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되면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20명까지입니다. 네. 소수정예반으로. 왜 이렇게 하는 게 알죠? 빨리 신청하라 이런 뜻이지. 자, 거기 관련해가지고 더 얘기할게. 참고로, 그 공지사항에, 이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올려놓을 것이고, 강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매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를, 제가 이제, 교재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병아리를 탈출할 수 있다. 적어도 중딱이 될 수 있다. 머릿속에 없어도 손에 있으면 되잖아. 찾아보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런 교재를 이제 제공해 드린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교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암기 이거 잘 안 됩니다. 들으면 돌아서면 까먹어요. 근데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경매 정보를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의 이제 권리하자를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최소한, 혼자 이렇게 경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이제 이 반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입찰 법정에 가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써내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쉬운 물건들이 많으니까, 아주 이제 기초적인 물건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특수 물건들은 전체 20%도 채 안 돼요. 10%? 10%에서 20%? 네, 20% 이하니까, 80%의 물건에 다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우리 강의 목표고요. 저희 카페에, 네이버 카페
6회 명쾌 경매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면은 팟빵 게시판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카페 활동을 굳이 하기 싫다 그러면 팟빵 게시판에도 올려놔도 되겠습니다. 네이버 6회 명쾌 경매나 팟빵 게시판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10월 21일 일요일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총 6주 진행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는 사당동 4번 출구 위드 스터디 룸이라는 강의 공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료는 강의료는 회당 5만 원인데 우리 6회 합니다. 근데 한 회차를 이제 할인해서 25만 원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물건하고 채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채권 중에서 좀 특별한 채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편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저기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볼만한 질문이 한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지분권 경매를 통한 수익 창출의 프로세스에 관한 질문이에요. 마그리님 질문의 제목은 지분권 프로세스 질문 드려요. 아주 감명하네. 그러니까 지분권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 이걸 이제 묻는 것 같아요. 자, 자녀 6명이 15분의 2씩 부인이 15분의 3만큼 상속받은 집합 건물에서 15분의 2가 공매로 나왔어요. 단독으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는 상태인데 이를 낙찰받는다면은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모든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최고 지분권자인 상속인의 부인에게. 요거는 이제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부인이 아니고 이럴 때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인에게, 그러니까 15분의 3 지분권자가 되겠죠. 15분의 3 지분권자에게 청구해야 할런지요. 참고로 본 건물은 임차인이 전세로 점유 중에 있습니다. 고수 여러분들의 자문 요청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질문의 내용이에요. 자, 소수 지분권을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는 지분 경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선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우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지분권자들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니까 지분권을 낙찰받은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분권자들은 전체를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그 지분권 낙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서 차임에서 지분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궁극적으로 지분권을 기초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지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질문은 자,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어요. 요거는 원래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임차인에게 좀 물어봐야 될 거예요.
임대인이 누구냐,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인하고 다른 자녀들이 공동으로 임대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인만이 다른 자녀들의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인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타적으로 임대인이 되어져 있는 단독 임대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단독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지분에 상당하는 부당 반환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게 임대를 놓은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쓰고 있는 사람 혹은 임대인 명의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분에 상당하는 부당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당 이득이라는 것은 이득을 달라는 거예요. 내 손해를 만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요 케이스는 전세를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세를 놨으면 이득이 뭘까? 임대인의 이득? 전세금을 은행에 집어넣어 놓은 것에 대한 이자 같은 거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차임에 상당하는 액수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득이라는 것은 전세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전세금의 은행권의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이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 거기에 대한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그 금액이 되겠죠. 그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얼마 안 이게 됩니다. 돈이 얼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월세로 나왔으면 그 월세 중에서 얼마를 다 그렇죠. 내는 이게 이제 전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소송 비용이 더 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제 이거는 그 지분권을 처분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은 될 속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럼 내건 네 사가. 이래 나올 수도 있겠네. 얼마에 사갈까? 내가 샀는 가격, 경매로 샀는 가격. 그렇게 이제 매수하면 좋겠다. 이 질문이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궁금한 거. 이제, 사실, 이제 사용 수익의 권리랑 보전의 권리, 이런 지분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다시 현물 분할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소수 지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유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이 있을 텐데, 공유물에 관한 권리를 나누어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공유자가 각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제 공유물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거 침해하지 마. 불법으로 점유했다면은 나가. 이렇게 이제 하는 권리들은 소수 지분권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공유물을 관리한다든지 개량한다든지 이런 이제 행위에 필요한 권리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거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물을 누가 점유하고 누가 쓰고 하는 것들이 다 공유물을 관리하는 것에 속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 놓는 거. 그렇죠. 임대 놓는 거, 사용 수익자를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정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제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합쳐서 과반이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요. 처분 행위 얘기하기 전에 그 관리하는 행위에서 가장 애매한 게 이제 2분의 1씩 갖고 있을 때, 두 명이 갖고 있을 때가 제일 애매하잖아. 과반 아니잖아. 그렇죠. 2분의 1은 과반이 아닙니다. 2분의 1 지분권은 소수 지분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사람이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돼? 합의 안 되면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도 임대 못 놓고 나도 임대 못 네, 놓고 서로 이렇게 되는 모르겠어. 거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지분에 따라서 같이 써야지.
불가능하겠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안 되면 결국은 공유물을 분할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유물을 처분하는 건데, 이 공유물 처분하는 것은 처분 행위가 뭐냐면은 권리자를 바꾸는, 권리의 제한을 설정하는 이런 행위를 처분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공유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공유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공유물을 양도한다든지, 지분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체를 양도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물 처분행위인데, 공유물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물의 현상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행위, 이걸 공유물 변경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공유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이게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허락받지 못한 지분권자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은 임대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임대인이 수인일 때 그러면 이제 사용 수익에서 배제된 소수 지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공유자인 임대인. 근데 임대인이 수명이야.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침해받은 지분권자의 지분권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지분권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익이 가령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임대인이 2명이면 이들에게 쪼개가지고 250만 원, 250만 원씩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자에게 5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공동 임대인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걸 불가분 채무라고 해요. 불가분 채무가 뭐냐면은 각자 전부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각자 500씩. 근데 각자 500씩 다 받을 수는 없고 어느 한쪽에서 받으면은 다른 한쪽은 못 받는 요런 채무 관계를 이제 불가분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례 불가분 채무. 한 놈 딱 꼬라가지고 달라붙는 그렇지. 돈 많아 보이는 놈 있잖아. 그렇지. 돈 많은 자에게 전액 다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5분의 2씩, 5분의 2씩 두 명 이렇게 쓰면 그렇죠. 각자한테 5분의 1만큼을 달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지분권이 가지는 임료 상당액이 가령 500만 원이다. 근데 임대인이 2명이야. 공유자인 임대인이 2명이야. 한 명은 뭐 5분의 1 지분이고 다른 한 놈은 5분의 2 지분이다 말이지. 이러면은 얘네들 2명한테 다 내가 가지고 내 지분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 다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을 상대로 해서. 네, 그래요. 자, 와그리님이 우리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팟빵에다가 자주 후원하시고, 그리고 한번 초대 한번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좀 우리 여기 한번 오기로 했어요. 다음 녹음 때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답변을 다는 수준을 보니까 상당한 경지에 올라와 있나. 그래서 내가 굳이 답변을 달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죠. 다음 질문 하나 있죠. 하도 답답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으로 여기저기 개인 금융권 빚을 많이 져서 집이 한번 경매에 들어갔는데 집을 할머니 명의로 하고 다시 집을 담보로 잡혀서 집 자체로는 새마을금고 빚을 갚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은 다시 경매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친손녀인 제가 경매로 집을 사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빚에서 집값을 공제하고 차액을 손녀인 저에게 요구할까요? 보통 부모의 집을 자식이 낙찰받는 경우 재산 은닉 등으로 채권자들에게서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세대 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면 상관없을까요? 사는 집은 남겨야 하는데 복잡한 상태라 급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자, 이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상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법적으로 이제 정확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막 뭐 물어보면은 답변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90%는 다 틀린 답을 달아요. 틀린 답 달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내공. 그러면서 내공 팍팍 주고 내공 막. 냠냠 이러고.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네가 답변 다 했어 그랬어. 그럼 너무 많아. 그래? 너무 많아. 내가 카페는 다를 아니, 거지. 수강생들한테도, 강의 수강생들한테도 내가 사이트 자체를 안 들어가요. 한번 답변 달기 시작하면은. 그래. 걷잡을 수 없어. 답변 달는데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이렇게 이제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전화로 물어봐라. 그렇게 이제 하죠. 자, 어쨌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제 할머니 재산이 상속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누구냐? 상속인이 누구냐? 이걸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자, 상속인은, 크게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그러니까, 돌아가실 당시의 배우자, 배우자 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혈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족이 뭐냐면 이제 혈연 관계가 있는, 피에 연결이 있는 그런 이제 친족을 혈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순위가 누구냐면은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 그 다음에 2순위가 직계 존속. 위로 또 올라가네. 그치.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직계 말고 뭐 삼촌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혈족은 예를 들어서 처가 쪽으로도 혈족이 되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처가나 외가 쪽. 그렇죠. 외가 쪽은 되는 거죠. 외가 쪽은 혈족이 되는 거죠. 처가는? 처가는 예를 들어 당신하고 장인 사이 이건 혈족이 아니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그거 혈자가 피혈자야? 그럼 처가 쪽으로는 뭐 심하이네? 처가는 이제 인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친족 중에 혼인 관계를 매개로 연결된 친족. 혼인 관계를 매개로 연결된 친족을 혈족이라고 해요. 인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척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 오케이. 이게 이제 처가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혈족의 배우자. 제수나 뭐 형수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예.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그거 좀 어렵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동서지간 얘기하는 거, 동서지간. 요것도 인척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또 인척이 아니야.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누구냐면은 사돈지간이에요. 예를 들어 내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가 되겠죠. 며느리의 혈족 그 부모 이렇게 되면 사돈지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은 현행법상 친족이 아니에요. 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알아? 왜? 우리나라에는 겹사돈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관습. 근데 이게 만약에 친족으로 묶여버리게 되면은 혼인 장애 사유가 된다고. 혼인이 안 돼 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겹사돈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혈족의 배우자 혈족은 이제 인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요. 사돈지간 인척이 아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척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혈족만 상속인이 되는데 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한테 배우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할머니의 상속인은 혈족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직계 비속만 있겠죠. 직계 존속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직계 비속으로는 자, 자녀도 직계 비속이고 손자녀도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이 여러 명 있었을 때에는 일단 최근친이 상속인이 됩니다.
촌수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이 질문하신 분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부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은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고 삼촌이 상속인이 되는 거지. 질문하신 분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되지 않으면은 빚을 승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는 자 누구는 매수 신청인이 될 수 없냐면은 집행 채무자는 매수 신청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집행 채무자, 집행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라도 매수 신청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누라도 된다. 그렇죠. 집행 채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은 빚이 다 누구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상속이 아버지나 되기 삼촌한테 아버지나 삼촌에게 상속이 되기 만약에 때문에 아버지나 삼촌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최건친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가 돼버리냐면은 본인이 채무자가 돼요. 그죠? 본인이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은 매수 신청인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채무자가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자기가 할머니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인 지위에 놓여져 있다. 라고 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빚이 상속이 됩니다. 빚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산을 그대로 조금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채권을 만들어서 강제 경매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마 지금 지금 그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보다도 피담보 채권액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네. 그렇게 써놨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채권을 만들어서 강제 경매를 넣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무익료가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이자를 안 내면 돼요.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알아서 경매를 넣을 겁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할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인이 아니죠. 그죠? 매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받으면 되는데, 자, 이 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부모의 집을 자식이 낙찰받는 경우, 재산 은닉 등으로 채권자들에게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럴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요. 누구 돈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채무자 돈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이건 일종의, 일종의 이제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명의신탁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돈으로 이제 자기가 부동산을 산 거니까. 명의신탁이 되기 때문에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요 매수신청인에게, 낙찰자에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대위해가지고, 매수 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전액 자기 돈 같으면. 그렇죠.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없잖아. 이게 지금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경매가 나간다. 그러면 아버지 돈으로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의 돈. 그러니까 채무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현 채무자가 지금 만약에 채무자가 할머니라고 한다면 뭐 아버지 자식 돈으로 한다 뭐 하더라도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상속이 된다 큰 문제는 하더라도 없죠.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는 여기 이제 글을 보니까 아버님이 아직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겠지. 그러면 이 손녀가 혹은 손자가 낙찰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다 저당권을 다 없애고 깨끗한 집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좀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명도 질문 이거 올라와 있어요. 이 명도가 다가구를 낙찰을 받았는데 공실이 한 가구 있어요. 근데 이 공실 명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문이 잠겨 있고 실제 공실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전입 신고는 세 사람이 되어 있다. 호수는 지정이 안 돼 있는데 다가구니까. 예. 근데 여기에 전입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근데 공실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으니까 뭐 공실이라고 얘기했겠지. 여기 확실하게 공실에 한가구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이유를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쨌든 뭐 이런 경우라고 보면 돼. 집 거기에 사람 들락날락하지 않아. 밤에 불도 안 켜졌고 자기가 낙찰 받았으니까 다른 데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네. 무슨 명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을 그냥 강제로 따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집행관 불러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느냐 그거야. 그 선택의 문제인데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 책 안 잡히려면 그 집에 이제 그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지정한 집행관이 와가지고 열쇠 공하고 그다음에 성인 2명 그 입회인 하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게 나중에 금덩어리가 있으니 현금이 뭐 1억 원 보관하고 있었는데 네가 따고 들어가지고 가져갔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행비를 내고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사람이 안 살고 있고 거기 집이 완전히 그 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난 내 같으면 그냥 따고 들어가겠어. 그런 저는 비용들을 없애기 위해서. 짐이 없고 짐이 없다는 게 확실하고. 짐이 없다는 게 확실한 거를 우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좀 약간 야매로 그 팁 같은 건데 보통 그 드론 띄워서 안에 확인하고 창문으로 예. 드론 띄워서 안에 확인하고 이제 안방 그리고 거실 정도 확인하고 또 아니면 그냥 연쇄공 불러서 문 따보고 한번 확인해. 근데 짐이 있다 그럼 바로 문 닫아놓고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렇지. 예, 그렇게 하죠. 그렇지. 자기가 뭐 거기다가 뭐 CCTV 설치해놓고. 예, 어차피 그 문짝은 제 거잖아요. 문짝은 제 거,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문 따고 들어가면서 예, 같이 이 열쇠공이 문 따고 들어가는 전 과정을 예. 찍는 거야. 예, 녹화만 하고. 녹화하고 그래서 안에 문이 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이렇게 들어가서 예, 예.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밖에서 스캔하면 되잖아. 예. 그래서- 이미 사람이 없고 짐이 없으면 이미 명도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지. 하죠. 난 그렇게 보는데.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걸 어떻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임차인인데 뭐 대학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차피 자기 나가야 될지 이사비는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봐둔 집이 지금 막 나가버리려고 그래. 다른 사람 계약하려고 해.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놓고 계약해놓고 돈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뭐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다 이사를 해버렸어. 이게 완전히 공실로 만들어놨어. 그러려고 문을 잠궈놓고 나갔어. 네. 이사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점유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점유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잠궈놨다라는 것으로 미뤄보면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의했으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대항력이 지금 없어 보이는데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이제 없다 그러면 인도명령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도명령 받고 집행관 통해 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면 되지. 근데 그거 하려면 송달도 돼야 되고 뭐 이제 비용 예납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듭니까? 그거는 손달 비용은 몇만 원 안 들고요. 그리고 송달 비용이야 뭐 얼마 안 들지만은 동행 비용도 해서 집행관 가는 거죠. 그냥 뭐 한 20만 원 내외로. 돈 20만 원이야. 실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까지 안 가고 그냥 확인하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개고장. 예. 개고장 강제 집행의 전 단계가 그 집행관이 개고장을 주로 가는 단계가 있어요. 문을 따고 안에 붙여야 되잖아요. 예. 인도명령 집행을 할 때 실제 완전히 집행하게 되면 뭐 2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00만 원의 예납이 돼야 돼. 근데 그 예납을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인부들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잖아. 평당에서 몇 명씩 이렇게. 얘네들이 인부 몇 명 부르는 줄 아나? 엄청 많아요. 20평 정도 하는데 한 15명 불러버려. 많게는 20명 불러버려. 그거 있지.
드러내는데 1시간이면 끝나. 왜냐면 20명이 드러내니까 금방 드러내버려. 1시간에도 확 끝나버려. 그러고 걔들 반나절 일당을 준단 말이야. 반대가리 임금인 거야. 우리 보통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가고, 반대가리, 한대가리 이러잖아. 반대가리 임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용이 예납하면은 1,2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좀 편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살짝 문 열어가지고 집 없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제 명부를 받은 거고, 짐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얘가 그 이사비 협상 때문에 아예 문 잠가놓고 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유치권의 점유랑은 또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유치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컨테이너 안에, 예를 들면 문 안에 문 잠가놓고 잠깐 화장실 갔거나 어디 간 걸로도 점유로 인정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명의에 즉 제가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 대학로도 없고, 동산도 다 빠져 있고, 현재 사람도 없다. 그럼 그래도 점유는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점유 있는 거예요? 장고놨기 때문에 점유는 있어요. 희한해. 진짜. 희한하네. 법적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편법으로 처리할 건지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임기응변으로 잘 대응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서론이 엄청 길었어요. 서론이 엄청 길었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못한 얘기,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되는 특별한 채권. 특별한 채권이 뭐가 있을까? 민채권은 좀 특별한 채권이잖아. 그런 거지 뭐. 자, 이제 보통은 채권은 물권보다 힘이 약해. 그래서 채권의 목적물에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나도 이 매각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이 경매가 됐을 때 이 배당을 좀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 채권을 거기서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단순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이 경매로 인해서 매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요구를 했을 때만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 요구의 그 시간적인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은 이제 일반적으로 첫 경매 개시 결정일 이전의 어느 시기로 집행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시기까지 이제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들만이 우선 면제를 우선 면제가 아니라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누가 채권 신고를 배당 신청을 했는지를 알아야 입찰자가 거기에 대응을 하니까 첫 매각 기일 이전에 정해져야 되겠고 그 시간 안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물론 배당 신청을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냐? 배당 요구 채권자들이 조금 있어야 될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이렇게 됩니다.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 권한이라는 게 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서 채권자이기는 하지만 우선 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이 있어요. 이런 채권자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그죠? 상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면제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면제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상가 임차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근로자의 임금 우선 특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근로자의 3개월분하고 임금 최근 채권. 3년분하고 이런 채권은 이제 우선 면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채권들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채권들이 배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가 되어져 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가압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압류를 했다든지 혹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든지 이런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등기부에 그 채권 액수가 다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해줘야 되는 채권자들이에요. 이런 채권자들은 이제 지위가 훨씬 더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배당하는 과정에서 그 민법이나 상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채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채권들이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우열 관계를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선하는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훨씬 더 센 힘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 보증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은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면제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열관계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빠르다 그러면 그렇죠.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소액 보증금 우선 채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소액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이제 소액 임차인들 이런 자들도 저당권자보다 법이 보장한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 특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 과정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을 쭉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경매 비용이 우선 제일 먼저 공제가 돼요. 매각대금에서. 그러니까 배당 대상이 되는 돈이 어떤 돈이냐면은 매각대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취되었었던 경매 매각 보증금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근데 이 배당에서 우선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예납했었던 경매 비용이 우선 공제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배당 가능 매각 대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배당이 가능한 경매 대가. 자, 거기에서 제1순위로 배당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면 제1순위로 배당되는 채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액 보증금 우선 특권상의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보장한 소액 보증금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똑같은 순위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근로자의 임금 채권인데, 이러려면 이제 경매상 채무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3개월분의 체납임금, 그 다음에 3년분의 퇴직금 채권,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채권. 요게 이제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 임차인의 이제 소액 보증금하고 동순위로 배당이 될 수 있는 같은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채권이 동시에 그 배당 채권이 됐다. 요거 채권이 됐다 그랬을 때 그 세 개는 우열을 어떻게 가릴까? 세 개 사이에는 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배당 가능한 매각 대금이 그 세 개 채권을 다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그 주택 가격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 네. 그러면 재보상 채권이라든지 뭐 임금 채권이라든지 이거는 그 상한선이 있나?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최선순위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순위가 그 경매 대상 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세라는 것은,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부과가 되는 국세를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이제 당해세가 뭐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해세가 되겠죠. 종합부동산세도 아마 당해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속세 뭐 이런 것도 당해세가 됩니다. 예, 상속증여세 이런 것들도 이제 당해세가 되니까 그 세금 관계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취득세 등록세 안 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겠네요. 취등록세라는 것이 하기야 등록세를 안 내면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등기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겠네. 취득세는 또 다르겠네. 등록세는 안 내면은 그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60일 이내인가 내야 되잖아. 그거 안 내고 버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위등기 했을 경우 강제로 대위등기 가능하잖아. 그죠. 그랬을 경우 취득세도 가능하겠네. 어쨌거나 하여튼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당해세인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인데 등기부상으로는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야. 상속인이 매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저기 세무소에서 얘 상속세 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 상속세를 납부해라. 라고 이제 고지하고 이제 압류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재산이 상속 재산이라는 것을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우선 면제권을 가지는 당해세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판례가 있나, 그게? 네, 판례 있죠. 그, 그리고 이제.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해세인지를,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랬을 때만 이제 당해세로 이제 우선 면제권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3순위가 뭐냐면은, 3순위가 저당권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국세나 지방세 채권이에요. 저당권보다 법정 기일이 더 빠르다. 당해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채권.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저당권보다 그 이전에 가압류를 해놓은 가압류 채권자가 있다면 이 가압류 채권자에게도 배당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가압류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탁해놓고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지가 찾아가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는 저당권보다 선순위라고 해서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가압류 채권에는 우선 변제적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아가 버리면 가압류의 목적 자체가 좌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보다도 더 선순위로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채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경매 과정에서 배당 과정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예를 들어가지고 가압류가 우선 변제적 기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아주 깨끗한 집이야. 뭐 저당도 잡힌 것도 없고. 근데 나한테 돈 받을 거 있는 놈이 우리 집에다가 가압류 집이 5억짜리인데 가압류 4억을 이렇게 걸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아는 놈한테 건저당을 갖다가 100억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후순위로 가압류 다음으로. 그래가지고 경매를 넘어간다든지 하면은 안분 배당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4억이고
건재당은 100억인데 안 분배당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압류 줬도 받아갈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 집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뭘 가르쳐주면은 편법만 떠올리라 그래. 우선 변제적 기능이 없다며, 안 분배당한다며, 100억 할 것도 없다. 1조! 이래가지고, 건조당 설정해버려. 가짜라는 게 표가 나잖아. 표가 날까? 만약에 그걸 선순위 이제 가압류권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라 네. 가장행위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자 민사소송 들어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하면 골치 아프겠지.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이제 배당 과정에서 저당 채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들 이런 권리들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보호 가치가 있는 채권들은 배당 과정에서 우선해서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특수한 채권으로 이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임차권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 그렇죠. 임차권은 원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임차인의 지위가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임차권의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예전에 주입법에 관해서 한번 저희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럼 임차권 전반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번 시간에,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마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칩시다. 사당동, 4번 출구. 사당역. 예. 사당역, 4번 출구. 2호선이든 4호선이든 상관없어요. 4번 출구, 2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강의하고요. 매주 일요일 같은 시간 주 6회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6주간 6주 방송합니다. 6주 방송합니다. 6주간 강의를 하지 방송을 하진 않죠. 그리고 장소는 이제 버벅버벅. 위드 스터디룸. 위드 스튜디룸. 좋아요. 자, 요 강좌를 들으면 병아리가 중딱이 된다. 정말? 그럼 그러니까 안 되면? 특별한 그 특수한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 경매 참가를 해가지고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자료부터 뭐 질문 이런 것도 자료도 다 하고 해주시고. 실제 투자, 모의 투자 같은 것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법정도 같이 이제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확인할 것이고요. 그저 왜 약 광고할 때 예.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6주 들었는데 나는 겁이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강의 약관 안 막힌다. 돌려줄 수 있나? 본인 책임이야. 그런 분이 있을까요? 다 듣고 뭐 그냥 겁나서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바로 중딱만 들어가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 자, 그래요. 자세한 사항은 육회명쾌 경매 팟빵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여기서 81번째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임차권 방송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